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시찰단 방문 기간이 나흘로 확정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만 더해줄 뿐이라며 방문 철회를 주장하자 국민의힘은 비과학적인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 여당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늘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 여당은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에 대한 중간 보고를 할 걸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김 의원은 코인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을 황당무계하다며 반박했습니다. SG발 주가 폭락으로 이어진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나덕현 대표에 이어 최측근 2명도 구속됐습니다. 핵심 3인방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한 진술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간호법 중재안을 야당이 거부하면서 그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가 예정돼 있는데 여당은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간호법 제정안 공포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민주당의 간호사법 강행 통과로 빚어진 직격간 갈등이 국가적인 혼란과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합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처리한 간호법을 조속히 공포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공공연히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 건의를 요구하겠다고 했던 국민의힘은 막판 중재안을 제안했습니다. 법안 이름을 간호법에서 간호사법으로 바꾸고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하는 지역사회나 의료기관 같은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인데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대로 두고 처우 개선만 담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당이 그동안 반복했던 주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일축하면서 합의는 불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고위당정 협의회를 엽니다. 의제는 보건의료 현안 대응 방향으로 간호법을 둘러싼 최종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여당은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민주당과 협상이 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 입장을 다듬어 올리는 절차를 거쳐 오는 16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 간호사 등 직역 간의 갈등을 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시각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간호사 대부분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면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닷새 동안 간호협회 회원 7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단체 행동 의견 중간조사 결과 98.7% 회원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협회는 이번 조사로 적극적 단체 행동이 결의되면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서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업계 로비 의혹까지 번지자 김 의원은 황당무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도중 코인 투자 의혹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이고 이 같은 김 의원의 선택적 해명으로 의문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거액 가상화폐를 둘러싼 의혹들이 빗발치는데도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흘 만에 반박 입장문을 내걸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화폐를 무상 지급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코인업계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자 황당무계 그 자체라고 반발했습니다. 가상화폐 지갑에 에어드롭 관련 내역이 투명하게 나와 있고 이체 내역을 비교하면 손해를 본 게 명확함에도 어처구니가 없다며 그동안 당 요청으로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에어드랍으로 코인 받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는데
소명 여부를 떠나서 그 내용 자체가 그 정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나 헬로윈 참사 논의를 위한 상임위 회의장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이나 휴게실에서 투자했다고 당 지도부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마저도 회의 기록 등을 보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그렇죠. 또 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 의원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임위 회의장 거래 의혹은 소명하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이렇기에 내로남불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이 선택적 해명으로 일관하는 사이 의문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재작년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판 뒤 투자 대상으로 삼은 가상화폐 종류와 그 전체 규모, 잘 알려지지 않은 이른바 잡코인을 한꺼번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이 밖에 위믹스 코인이 포함된 이른바 P2E 코인 입법 로비 의혹이나 국회 안에서 이뤄진 코인 거래의 횟수, 규모까지도 따져볼 대목입니다. 당 진상조사팀도 김 의원으로부터 몇천 쪽에 달하는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투자 종잣돈을 비롯해 에어드롭, 이해충돌 논란, 그리고 내부 정보 이용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쇄신 의원총회를 열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논란 등으로 촉발된 당 위기를 진단하고 회복 방안을 집중 논의합니다. 이재명 대표, 박광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은 오후 4시부터 늦은 밤까지 국회에 모여 쇄신 의총을 진행합니다. 이번 의총에서는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당원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원들이 조별로 쇄신 방안을 논의한 뒤 종합 토론을 거쳐 결의문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당내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자칫 조국 사태처럼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가 탈당이나 출당을 넘어 의원직 사퇴 같은 더 강력한 조치로 사퇴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수십억 코인 논란 초기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자금 출처 등 자료 공개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되리란 기대가 있었습니다. FIU라든지 거래소 그리고 또 검찰에서도 다 이 내용을 들여다봐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의견도 있고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에 대해서 또 수긍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김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도 잇따랐습니다. 본인이 좀 뭐 개인이 갖고 있다고 해서 문제다? 제가 보기엔 뭐 다른 의원님들 안 갖고 계실까요? 본인이 뭐 국정감사나 아니면 상임위 질의를 위해서 밤새워 같이 일한다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 아주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봐요. 하지만 문제의 위믹스 코인 거래 규모가 애초 알려진 것보다 수십억 원 더 많은 100억대에 달한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고 또 다른 투기성 코인 매매 의혹, NFT 대선 펀드 기획, 이해충돌 논란 등이 연이어 불거지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당 차원의 코인 매각 권유, 진상조사팀 구성 등 조치가 따랐지만 뒷북 대응 지적에 진상규명 의지를 향한 의심의 눈길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해 충돌 여부까지 살펴봐야 되는지는 그거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등 상임위 의정활동 중에도 코인 투자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겉으론 정의구현, 알고 보니 전문 투자자 등 이른바 내로남불을 향한 비판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당 내에서도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집단의 신뢰도가 깨져가는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이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이재명 대표가 품위 손상을 이유로 윤리감찰을 긴급 지시했지만 급격히 악화하는 2030 여론에 당내에서조차 탈당이나 출당, 나아가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 거액 코인 파문까지 당 전체 도덕성에 타격을 입히는 겹악재가 잇따라 터지며 또다시 위기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검찰 수사 자체를 비판하며 초기 대응을 신속하게 하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덩달아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 시찰단의 파견을 앞두고 일정과 역할을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협의가 심야까지 이어져 1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외교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우리 측 제안 사항을 바탕으로 파견 일정과 시찰 항목들을 포함한 활동 범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합의하고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조속히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국장급 회의는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된 시찰단의 성격과 활동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예정보다 길어진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흘 연속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를 직접 비판했습니다. 안보와 경제, 방역 정책 등 분야도 다양한데 관료 사회에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국무회의 12분간 TV로 생중계된 사실상의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며 지난 1년을 잘못된 국정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불공정과 비상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코로나19 방역 완화를 발표한 중대본 자리에선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정치 방역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처럼 정부 방역 조치에 조건 없이 협조한 국민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정치 방역에서 벗어나 전문가 중심의 과학 기반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취임 1년을 기점으로 민생 경제와 안보, 보건 등 전방위적으로 사흘 연속 문재인 정권 때리기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에 오르고 100일 남짓했을 때 전 정권 탓은 안 된다던 태도와 180도 달라진 셈입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새 국정기조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인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료 사회에 여전히 전 정부 인사들이 득세하고 있다는 게 용산의 불만인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 개인을 겨냥한 게 아니라 부처 경각심 제고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의 실책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동시에 거대 야당 때문에 정책 추진이 힘든 현재의 정치 상황을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올봄은 날씨 변화도 크지만 기온도 심하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감과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올봄은 유난히 기온 변화가 큽니다. 봄이 시작하는 3월에는 이른 고온 탓에 서울의 벚꽃이 역대 두 번째로 빨리 개화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낮 기온이 28.4도까지 치솟으며 34년 만에 4월 중순 최고 기온을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낮 기온이 18도까지 10도나 곤두박질하는 널뛰기 날씨를 보였습니다. 5월도 시작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며 요란한 비바람의 심술이 가세했습니다. 지난 4월 전국 평균 기온은 13.1도로 평년보다 1도가량 높았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통과하면서 3-4차례 정도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큰 기온차로 호흡기 질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23명으로 유행 기준의 4.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커지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면역 세포로 할당이 되는 에너지가 좀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호흡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5월 중순 이후에도 비교적 맑은 가운데 기온 변화가 큰 날씨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주 초반에는 서울 등 내륙 낮 기온이 다시 30도 가까이 치솟으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전망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독감과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야외 활동 시 큰 기온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준비하고 개인위생과 더불어 적당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의 사실상 종식이 선언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방역 조치가 대부분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쓰는 건 병원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헷갈릴 수 있는 방역 조치들을 정리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흔히 동네에서 외래 환자가 주로 가는 의원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들에서는 외래 진료를 볼 때라도 써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직장인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별도로 격리 공간을 보장하지 않는 한 개인 휴가를 써야만 쉴 수 있습니다. 전염성도 센 것 같아가지고 한 3일 정도는 그래도 격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도 병가를 조금 주는 게 맞지 않나. 학생들은 자율 격리하고 의사 진단서를 내면 출석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부는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해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 광장 등 전국에 9곳만 남은 천막형 임시 선별진료소는 곧 사라집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의 PCR 검사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의 유료 검사로 일원화될 예정입니다. PCR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비용 지원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는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백신은 올해까진 국민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쯤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연 2회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독감 예방접종 고위험군 80% 이상 맞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그 정도 이상 맞으셔야 그런 이제 고위험군들의 중증화라든지 사망을 막을 수 있거든요. 방역 당국은 일반 의료 체계로 전환하는 내년부터는 코로나19의 질병 부담 등을 따져 국가 필수 예방 접종 편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국제교육의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분기 기준으로 1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 전체로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변수와 전망을 이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3월 흑자 턱걸이에도 1분기 경상수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44억 달러 넘는 적자로 11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쪼그라든 탓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여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중국 상황이 글로벌 경기 분화, 글로벌 공급망 분화, 그다음에 속도 자체가 경제 성장의 속도 자체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오면서 예측보다는 무역 수지가 나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여기에 3월 흑자를 이끈 배당 소득마저 4월에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외국인 배당 지급이 대규모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탓에 상반기 전체로도 적자가 예상되는데 한국은행 전망치는 이미 1분기에 넘어섰습니다. 4월 달에는 경상수지가 좀 균형으로 갈 것 같고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상반기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일단 전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IT 업종 부진을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1월 정점을 찍은 뒤 줄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개선 흐름이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개선 속도가 더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 4분기에서 3, 4분기 이렇게 이때쯤 저점이 형성이 된다고. 회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 그쯤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에 상반기에는 100억 달러 적자를, 연간으로는 기존보다 100억 달러 넘게 흑자 규모를 낮춰 잡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200억 달러대 경상수지 흑자 전망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전망치 수정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울 때 은행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대출이 1,000조 원을 훌쩍 넘었는데 오는 9월이면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조치가 끝날 예정이라서 더 걱정입니다. 엄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기간 썰렁했던 명동거리가 모처럼 활기로 가득 찹니다. 그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외국인 관광객들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거리에서 몇 걸음만 옮기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임대문이 현수막에 내걸린 텅 빈 가게는 이렇게 질비한데요. 사람의 발길마저 닿지 않아 온기마저 느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핥히고 간 상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20년 넘게 장사해온 한 상인은 10억 원이 넘는 대출 걱정에 늘 한숨입니다. 이자가 올라간 거에다가 원금 상환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자만이라도 내면은 조금 숨을 돌리겠는데 많이 회복된 거는 사실인데 빚이 있다 보니까 그 빚 때문에 빚을 져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버티고 또 버텼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대출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또 버티기 위해서 맞아요. 대출도 받고 직원들은 더 써야 되고 지출도 그만큼 늘어났거든요. 뭐 부동산 관련돼서 월세도 이제 할인받고도 끝났고 적어도 3년을 저희가 고생을 했으면 3년 정도 유예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처럼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 문을 두드리며 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체 자영업자들의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00조 원을 훌쩍 넘겼고 연체율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은 그 사이 70%나 늘었는데 이 가운데 금리가 높은 대신 문턱은 낮은 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이자나 원금 상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면서 디폴트 우려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정부가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게 좀 리스크가 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는 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가량.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금융당국의 보다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피해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치권에서 선구제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국회 앞에서 추모제를 열고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우선 매입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특별법 제정을 두고 국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불안 속에 살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3%대까지 내려가고 급매물들이 소진되면서 전세 가격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13주 연속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하고 있어 하반기부터는 전세값이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천여 가구에 이르는 잠실 대단지 아파트. 고금리의 여파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전세 가격이 최고가 13, 4억 원에서 8, 9억 원까지 급락했지만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 2억 원 오르면서 10억 원대 전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억 5천까지 했다가 지금은 한 10억 5천. 그래도 10억 5천에도 좋은 물건은 잘 계약은 돼요. 아무래도 전세 작업 대출을 받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천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녹번동 아파트도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전세값이 최저 5억 원까지 내려갔지만 최근 5억 원대 중반에서 6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 전환율이 4.6%에 이르는 반면에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3%까지 내려가면서 월세에 비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곳곳에서 전세 가격 하락 멈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입주 예정 물량이 5년 평균 대비 줄어드는 가운데 올 하반기 이후엔 집값 반등과 함께 전세 가격 상승 반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월 중순 이후 16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전국 전세 수급 지수는 12주 연속, 서울은 13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 수급 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탓에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하는 현상도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 개발이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 대형 방산업체가 최근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거로 알려졌습니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제 개발 참여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국산 전투기 KF-21에 미사일을 장착하는 장면입니다. 지난해 7월 시제기 1호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는데 이제 전투기의 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영역 확장을 위한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고 A사 레이더에 대한 성능 검증 비행이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저희의 목표인 이제 유도 발사가 있는데 유도 발사는 25년 후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KF-21은 오는 2026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지금까지 내야 할 8천억 원 안팎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체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납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고위급하고 한국으로 통보할 납부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대형 방산업체도 KF-21 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업체 간 의사 표현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의 수입을 확정한 폴란드가 KF-21 개발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국산 전투기 개발까지 참여할 경우 폴란드는 사실상 K방산의 유럽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납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북한이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절반을 충당하고 있다는 미국 당국자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무용론이 나오는 가운데 독자 제재를 통해 실제로 북한의 돈줄을 얼마나 차단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이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탈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 특히 지난해에만 8천억 원어치를 훔치는 등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에브릴 헤인즈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로 핵무기 자금을 조달한다며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앤 유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개발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추정치였던 30%를 상향 조정한 겁니다. 경제 제재가 심각해지고 특히 코로나19로 자신들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핵 무기 개발에 대한 자금을 사이버 공간에서 조달하는 노력을 배가한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이미 국제사회의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공조를 해서 북한의 이 사이버 해킹을 통한 이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정보를 갖고 있고 상당 수준의 자금을 조달해 온 것은 맞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북한과 연계된 해커 조직들을 추적 조사해 약 1조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차원에서도 수시로 실무그룹 협의를 통해 사이버 분야 공조를 강화하며 독자적 제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24일 불법 사이버 활동으로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인 1명을 동시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6번째 대북 독자 제재이자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독자 제재 지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한미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가 독자 제재를 중첩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다는 일부 외신 보도에 군 당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될 예정인 가운데 미확인 무인기 등에 대응하는 안티드론 전력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입에 준비돼 있지 않으며 약점을 바로잡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영공 침입 사태를 다룬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에서 미 정보당국이 내린 진단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올해 하반기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입법 예고까지 이뤄졌는데 감시 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 수행 임무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드론 사령부 윤곽이 드러나면서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무인기를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안티드론 체계 전력화도 관심입니다. 타격 능력을 갖춘 드론 킬러 드론, 스텔스 무인기 등의 연내 생산을 목표로 개발 중인 가운데 지난 3월엔 그물포획형 안티드론 시스템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 무인기와 유사한 날개 전장 기준 2m급으로 수십 차례 검증해서 포획률 90%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도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내년 전력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시험평가에서 30차례 발사된 레이저는 3km 밖에서 무인기 3대를 모두 격추했습니다. 방위사업청도 오는 2026년 초를 목표로 잡음이나 불연속, 주파수 등으로 물리적 파괴 없이 상대 무기의 효과를 없애는 방식의 한국형 제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장비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장비보다 중요한 거는 실전적인 훈련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미군 같은 경우도 수많은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년 이제 실전적인 블랙다트 훈련을 통해서 소형 무인기 대응 전술을 높여가고 있는데 군은 대응 전력을 정상적으로 전력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 2월 육군과 주한미군이 드론과 대드론 무기체계를 동원한 소형 무인기 대응 훈련을 실시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큐브 위성 같은 초소형 위성 수요가 늘면서 소형 발사체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번 쏜 로켓을 헬리콥터로 회수해 재활용하는 로켓부터 하이브리드 엔진까지 첨단 기술을 앞세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뉴질랜드 북섬 마이아 로켓 발사장. 미국 민간 우주기업 로켓랩의 일렉트론 로켓이 나사의 허리케인 추적 큐브 위성 2대를 쏘아 올렸습니다. 길이 18m의 일렉트론 로켓은 300kg까지 탑재할 수 있는 소형 위성 전용 로켓입니다. 이 로켓은 전기 모터로 펌프를 돌려 연료와 산화제를 연소실에 주입해 기존 로켓처럼 가스 발생기가 따로 필요 없어 구조가 단순하고 가볍습니다. 여기에 더해 발사 비용 절감을 위해 발사체를 공중에서 헬리콥터로 낙하체 회수하는 재활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앞서 헬리콥터로 로켓을 싣고 공중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후 또 다른 헬리콥터로 낙하하는 로켓을 회수하는 모의 실험에도 성공했습니다. 자체 추력을 사용해서 지구에 착륙을 하는 그런 재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체 추력을 위한 그 여분의 그 산화제나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궤도에 올릴 수 있는 탑재체 무게를 줄일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국내의 경우 지난 3월 민간 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높이 16.3m의 소형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로켓은 고체 연료와 액체 산화제를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엔진 방식으로 구조가 간단하고 제작 기간이 짧으며 추력 조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파라핀 연료는 폭발 위험이 없어서 안전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펠컨 헤비 등 초대형 로켓을 앞세워 대형 발사체 시장을 공략하면서 상대적으로 소형 로켓은 틈새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분야에서도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 로켓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농작물 재배에 IT 기술을 접목한 걸 스마트팜이라고 부릅니다. 온실처럼 시설에 적용한 건 지금 농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국내 처음으로 경북 안동에 노지 스마트팜이 조성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축구장 1개 반 크기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촘촘하게 심겼습니다. 한 그루에 뻗은 가지는 2개, 사방으로 잎이 풍성한 나무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새로 심은 나무는 스마트팜 구조물을 따라 곧게 자랍니다. 사과나무 옆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들이 온도와 습도, 지열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제센터로 보냅니다. 모인 정보는 인공지능, 즉 AI 장비가 분석해 물을 주거나 방제하는 최적의 시기를 농부 스마트폰 앱으로 알려줍니다. 제 가원은 AI 시스템으로 가원을 조성되는데 그 AI 시스템으로 장소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제가 어디든지 제 가원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은 주기적으로 나뭇잎과 열매를 찍어 분석하고 병해충이 확인되면 드론이 약을 뿌립니다.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덕분에 일손은 줄고 생산성은 2배 이상 늘어날 거로 기대합니다. 노지 환경은 무엇보다도 실내 환경, 시설 원의 스마트팜과는 달리 외부 환경의 데이터를 얼마만큼 잘 획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AI 카메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지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온실 같은 시설이 없는 노지에 스마트팜이 만들어진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경상북도는 노지 스마트팜의 효과를 점검하고 비용을 따진 뒤 종목과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확량이 더 많다든지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다른 가수에도 확대할 계획이고 이제 농사도 하늘만 쳐다보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과학기술 농사 시대다. 시설에서 노지로 영역을 넓힌 스마트팜 기술이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촌에 대안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우리나라와 60년 넘게 수교를 이어오고 있는 모로코에선 요즘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도시인 카사블랑카에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김래연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넓은 잔디밭에서 K-팝 커버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아프리카 모로코에선 쉽게 볼 수 없었던 K-팝 공연에 호기심으로 구경하던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집니다. Sincerely, I felt so happy because we try to share Korean culture. As we know, many persons in Morocco love Korean culture, but they don't try to find opportunities to watch performance like this. 한국 전통 놀이와 한복을 체험하는 자리에도 현지인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리는 이곳 카사블랑카에 모로코 전역의 한류 팬들이 K-팝과 한식을 즐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로코는 지난 1962년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한국과 수교한 국가입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수교 60주년을 맞으면서 양국은 더 왕성한 문화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최근 모로코 내에서 K-팝과 드라마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번 행사가 열리게 된 겁니다. J'adore la cuisine coréenne. Je suis partie en Corée en grande partie pour la cuisine au début. I really like Korean culture and K-pop, so I came here to know more about South Korea and all the things that evolve with Korea. 이번 행사에는 모로코 현지에 사는 우리 동포들과 한인 사업가 등도 동참했습니다. 동포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알려 현지인들의 흥미를 끌어내고 한국 문화 관련 사업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일반 시민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대사관의 바람이고요. 또 아울러 모로코에 계신 우리 교민분들께서도 이번 행사를 통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어요. 생각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금방 또 이게 예약이 꽉 차버리게 됐거든요. 그리고 모로코 현지인들도 너무 이렇게 즐겁게 함께 참여해줘서 기쁩니다. 이런 한복을 직접 입어보는 체험도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되게 좋아해주시고
이런 한복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네, 되게 뜨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한인사회의 참여와 현지인들의 관심 속에 이틀 동안 열린 한국 문화주간 행사. 이번 행사를 주최한 주 모로코 대사관은 한국과 모로코의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6월에는 모로코의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YTN 월드 김래연입니다. 이른바 한류가 유행하기 한참 전부터 한국 문화의 성공 가능성을 내다본 미국의 사회학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샘 리차드 교수로 BTS 열풍을 예견한 강의 영상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번에 한국을 찾아온 리차드 교수, 한류 열풍이 이어지기 위해 꼭 갖춰야 할 요소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How many have ever heard of this band? How many have never heard of this band? If you don't know things like who these guys are, you're not going to compete in the world. 일찌감치 BTS의 성공을 예견해 화제가 된 미국의 사회학자 샘 리차드 교수. 청바지 차림에 피어싱을 한 모습으로 건국대 강의실 연단에 오릅니다. 한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속된 펜실베니아 주립대 학생들과 함께 한국을 찾아 2주 일정의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구분 없이 한국과 미국의 문화 차이를 자유롭게 논의하도록 강의를 이끕니다. And Koreans would know what that means? That's actually an interesting question. Would someone answer that? YTN과 인터뷰에서 리차드 교수는 한류는 신선하고 끝없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o then I asked people, what is it about Korea? And they say, it's just novel, it's new, it feels fresh. But there will be another band. And of course there will, because Korea has that kind of momentum. 한국인의 겸손함이 세계인에게 큰 감명을 준다는 해석도 내놓았습니다. Even though they are performing and they're out there and they're posing and they're doing so many things, they're still, when they stop with that, they're just very kind of quiet and respectful. And I think that's something that's very appealing to other people in the world. 건국대 석좌 교수로 임용돼 앞으로 해마다 한국을 찾기로 한 리차드 교수. 한류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They don't want the gratuitous sexuality and the violence. Like they don't want those things. Here in Korea is what you're having to deal with the population birth rate and all of the things that are associated with that. I mean, the only way to move forward is going to be to bring more people in from the outside. And it means you're going to have to be a multicultural, pluralistic society. YTN 강민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공화당과 진행 중인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 실무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틀 동안 진전 여부를 알게 될 거라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무부가 채무 불이행 시한으로 지목한 다음 달 1일까지 협상이 이루어질 거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래야만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중간선거 이후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반격을 앞두고 유럽 정상들을 두루 만나며 우호 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교황을 만났습니다. 전쟁 중 납치된 어린이 문제 등 우크라이나 사태의 인도주의적 정치적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조용선 기자입니다. 바티칸의 교황청 건물 1층까지 마중 나온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습이 보이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손을 맞잡으며 대단한 영광이라고 화답합니다. 전쟁 발발 뒤 첫 접견입니다. 앞서 교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밀 임무를 진행한다고 밝혀 이번 만남에 관심이 더 집중됐습니다. Fare tutto quello che si deve fare. Anche adesso è in corso una missione, ma ancora non è pubblica. Vediamo come quando sarà pubblica la dirò. 40분간의 면담을 마친 젤렌스키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에서 납치된 어린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고 교황청도 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의 인도주의적 정치적 상황에 초점을 맞춰 대화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이 대반격 시기를 늦추겠다는 우크라이나의 최근 입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무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러시아의 방어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는 시각을 포함해 여러 관측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우크라이나군은 남부를 공격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한 뒤 동북부 탈환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은 무기 지원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We are providing them, but certainly we take the commitment of speeding up the provision of ammunition for this fighting.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5달째를 맞아 대격돌할 가능성과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외부 압박도 동시에 커지면서 머지않아 전쟁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9일부터 방패와 화살 작전을 통해 로켓과 박격포 발사대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거점을 타격하고 로켓 발사 책임자 등 사령관 6명을 살해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지난 닷새간 공습으로 33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쳤다고 집계했습니다. 오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 동부 등 곳곳에서 오후부터 밤사이 소나기가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 그리고 우박도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내리는 소나기만 아니라면 완연한 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지금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엔 서울이 23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은 춘천이 12도, 안동이 11.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청주와 대전이 26도, 대구는 27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때이른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